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자, 아직은 이 봄이긴 한데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벌써 저희가 이제 전 8주간의 과정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남은 내용들 잘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양도속세는 이제 다음 달에 강의할 때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좀 다음 달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기본 강의 때는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끝나고 다시 또 양도세를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혹시 놓친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거예요. 양도일 현재 시점에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얘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1주택의 조건은 다 말씀드렸고 2년 이상, 자 2년 이상 조건이다. 그러면 얘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를 해야 된다. 단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을 우리가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년 이상 보유할 것, 자 보유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우리가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보유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일 때는 양도일 현재 시점에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대상 지역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얘는 이제 더 강화돼서 지금은 거의 다 해제가 돼 있지만 강남 3구가 이제 조정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2+2,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2년 이상 보유가 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유 기간은 당연히 우리가 양도 또는 취득시기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일 체크하고 양도일 체크해서 그 해당의 보유 기간을 따져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는 뭐냐면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요겁니다. 자, 그러면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못 채울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사유가 됩니다. 여기다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그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봤더니 바로 건설 임대주택 특례입니다. 건설 임대주택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공공건설 임대라고 해서 임대로 살다가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경기지방공사가 분양을 하면 임대주택으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돼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임대차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분양.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제3자에게 우리가 양도를 하는 거예요. 양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요 통상기간이 2년. 자, 2년을 못 채웠다. 그랬을 때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우리가 5년 이상이 되면 5년 이상 거주가 되면 얘는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가 되면 얘는 2년을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우리가 거주를 했는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안 따져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시면 수용이에요. 수용. 자, 수용은 자발적 처분입니까? 비자발적 처분입니까? 비자발적 처분이에요. 비자발적 처분이니까 2년을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디귿에 보시면 해외로 이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로 이민 가는 것도 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민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이제 이민을 가기 전에 팔고 나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재건축 아파트야.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뭐 사업 시행가 떨어지고 관리처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팔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는 뭐냐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해외에 이민 갔을 때는 팔고 나가라. 그래서 얘는 출국일로부터 플러스 2년 이내에 양도가 되면 얘는 제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국외 거주. 해외로 우리가 거주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랬을 때는 1년 이상을 계속해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했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플러스 2년 이내 양도가 되면 2년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1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취약, 그렇죠? 뭐 지방으로 뭐 여러분 자제분이 뭐 지방대학에 들어갔다. 그럼 지방으로 같이 이제 불안하니까 따라 내려가는 거죠. 아니면 근무지 이전이 많겠죠. 지방 발령 받아서. 자, 아니면 이제 질병의 요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편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1년만 거주가 됐다면 2년 보유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있는데 요거는 358페이지 여기다 써놓으세요. 페이지 358페이지. 자, 거기 보면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방 강의 때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58페이지 피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358페이지 하면은 핵심 요약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358페이지. 네, 여기 요약이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요. 네, 3개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양돌 현재 시점에 1세대가 집이 2채예요. 집이 2채인데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집이 2채가 되면 우리 세법은 이거를 한 채로 의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이 2채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채로 우리가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거주 이전의 사유예요. 거주 이전. 그러면 거주 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고 신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신주택을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종전주택을 매물로 내는 거예요. 이걸 매물로 내놨다 이겁니다. 이걸 매물로 내놨어요. 종전주택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주택을 취득했는데 매물로 내놓은 지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자, 3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집이 2채가 돼 있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은 집이 2채가 돼 있는 거예요. 얘는 3개월 동안은 집이 2채가 돼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 갈 때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가고 있는데 뭐 한 8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팔렸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물이 잠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전주택을 팔아야지만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거봉양이나 혼인이 있었을 때는 자 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버님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들이 있고 어머님이 있고 딸이 있고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혼인하거나 동거봉양으로 모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집이 2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동거봉양으로 합친 날로부터 플러스 10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 혼인도 혼인한 날로부터 플러스 5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주의할 점은 동거봉양은 아무래도 효도를 열심히 하시오. 자, 이런 문제다 보니까 10년까지 우리가 연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박, 지방이죠,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유 해소일로부터 플러스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상속, 문화재, 농어촌, 장기임대, 어린이집이 됐을 때는 요 일반주택, 다만 장기임대는 거주주택을 팔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이거죠. 자, 상속을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요 집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자, 이 요건을 다 갖춰놨어요. 다 갖춰놨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주택을 이렇게 물려주는 거야. 상속주택을 물려주더라 이거예요. 상속주택을. 그렇죠? 그러면 순식간에 나는 집이 불가피하게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상속주택과 그 다음에가 요 일반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대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이게 만약에 내가 집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 뭐 문중에 종시다 보니까 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요때도 일반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농주택. 자, 요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요 농어촌 주택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이겁니다. 자, 이농은 이제 전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업. 그 다음에가 이제 귀농은 도심에 이제 살다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내가 전업할 수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집을 팔았을 때는 어쩔 수 없다. 대신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를 해라. 네. 그 상태에서 집을 팔았을 때. 그 다음에 귀농주택은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어요. 서울에 이렇게 딱 집이 있는데 내가 귀농을 하는 거죠. 귀농. 귀농주택을 하나 얻은 거예요. 얘는 귀농주택을 하나 얻은 겁니다. 그러면 요 서울 집을 정리하고 요 귀농주택을 얻었다. 그럼 이것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러면 귀농이면 귀농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안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라.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요렇게 귀농을 했어요. 근데 을은 요렇게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진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경우에는 갑이 귀농일까요? 을이 귀농일까요? 갑이 귀농일까요? 을이 귀농일까요? 네, 갑이 귀농이 되겠죠. 갑이. 그렇죠? 그러면 대지 면적보다 농지 면적이 더 커야겠죠. 네, 대지는 660제곱미터가 되고 대지는 1000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갑이 우리가 귀농. 이거는 귀농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귀농이 아니에요. 이거는 귀농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귀농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농을 이제 했는데 너무 이게 해보니까 이게 농사짓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응?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뭐 시골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좋아 5년 이내에 팔게끔. 네? 만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안에 5년 안에 팔아라. 그렇죠? 자, 이런 단서 조항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고 농사 지어야지. 해놓고 한 몇 년 있다가 나 못하겠어. 다시 올라와 버리면 기껏 비과세 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 플러스 거주주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 임대하고 거주주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주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임대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거주주택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 이런 얘기로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거주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요 집을 팔 때 임대주택 때문에 주택수가 모자라서 자, 요 거주택이고 이거는 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그럼 우리 세법상은 요 사업용 주택은 제외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사업용 주택은 제외시켜 주겠다. 그럼 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자,
비과세대를 주겠다. 대신 전제 요건은 뭐냐면 거주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거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 그래서 얘는 2년 이상 거주가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가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 2년 이상 반드시 거주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 몇 년 이내 팔아야 되는지, 특히 요 거주 이전, 동거봉양, 혼인, 수도권박 요 규정들은 요 숫자를 좀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대 합가할 때는 둘 다 5년이 아니라는 거, 동거봉양 효도를 위해서 5년 더 연장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됐고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말한 칸을 채워봐라. 한번 볼까요?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은 자, 여기 귀농주택이죠. 네, 그리고 면적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귀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이네요. 귀농했다가 나 못하겠어요 하고 몇 년 뒤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안 돼. 5년 안에는 정리해야 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집?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요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죠. 네. 대신 이 경우에는 우리가 3년 안에 그러니까 이 규정 원래는 뭐냐면 지방에 이제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 집 사주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것을 3년 이내 팔아라. 그 다음에 혼인해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거봉양은 몇 년이었었죠? 10년이 됐었죠. 10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년, 3년, 5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우리 교재 그 365페이지로 합니다. 365페이지. 이거는 이제 겸용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상가주택을 말합니다. 상가주택. 자, 그러면 1세대가 하나의 겸용주택이죠. 상가하고 그 다음에가 주택이 있다. 요 주택을 2년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주. 자, 그러면 이때 이 상가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상가 창고로 더 올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상가는 상가, 면적이 크든 적든 간에 주택은 주택 이렇게 할 거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자, 별 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주택 면적이 주택이 이외의 면적, 상가 면적보다 크면은 어떻게 해석해 주겠다?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전부 다 비과세 주겠다. 그러면 전체 100제곱미터가 있으면은 100제곱미터 중에서 주택 면적이 60이 되고 상가가 40제곱미터가 되면 전체 100을 주택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전체 100을 비과세 주겠다 이거예요. 전체 100을 비과세 주겠다. 네. 자, 다만 우리가 토지는 비과세 면적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정착 면적에 우리가 3배, 5배, 도시파크는 10배까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택 면적이 만약에 뭐 40이 되고 주택 외 면적 상가가 60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주택만 40제곱미터만 비과세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바로 요 얘기입니다. 주의할 점이 고가주택의 겸용주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2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거 부분과 주거 이외 상가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므로 주택 면적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고가주택이 불리한 거죠. 왜? 고가주택이 아니었을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전부를 다 비과세 준다. 이렇게 썼지만 고가주택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자. 고가는 오로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자. 이런 얘기군요. 논리가. 자, 그런 점에서는 이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해석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 내 토지 중 주거, 상업, 공업적이 됐을 때는 3배까지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택 면적이 뭐 땅은 이만한데 주택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한 면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일정 바운더리까지만 주택에 딸린 토지인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면 이 주택에 딸린 토지가 비과세가 될 수가 있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용도지역별로 수도권 내 중에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까지만.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0제곱미터가 되면 3배가 되면 300까지 되고 나머지는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해된 문제는 다음에 이제 한번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냐, 다가구. 예, 다가구 주택일 때는 이거는 주택법을 따라가요. 그러면 원룸 다가구 주택을 임대 관리하다 팔면은 다주택이냐, 1주택이냐. 이건 주택법을 따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다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이죠. 즉, 하나의 주택이죠. 네. 요거는 비과세를 하는 경우일 때는 어떻게 보느냐,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할 때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를 비과세 주겠다. 다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주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12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은 여기 어떤 의미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 얘는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집을 뭐 13억에 팔았다, 14억에 팔았다, 15억에 팔았다. 이거 비과세 안 된다 이거예요. 얘는. 네, 대신 안분 계산을 통해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12억까지는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의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억을 넘는 것을 우리가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13억에 팔았다, 14억에 팔았다, 15억에 팔았다. 비과세는 안 돼도 이거는 과세가 되는 건데요. 다만 얘는 비과세는 안 되는 대신 얘는 12억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12억 초과분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자. 12억을 넘는 것만 우리가 세금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있는데 이 계산 구조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73페이지부터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양도세 계산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373페이지로 갑니다. 373페이지. 자, 지금 넘어가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심화학기 때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이 계산 구조 역시 별표시 3개 해놓으시고요. 그럼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집을 분양받아서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요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양도차익은 판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경비, 기타 필요경비가 있고 여기에는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 직접 비용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취득가액 경비,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 직접 비용 요 세 가지의 경비를 말해요. 세 가지 경비를 차감을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차익이 나오면은 요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특별히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특별히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냐? 등기가 되고 3년 이상이 보유가 되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입주권만 가능합니다. 입주권. 예. 얘는 조합원의 입주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오고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차감시켜 주면 된다.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이때 기본공제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얘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 유형별로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이 나오고 거기다 세율을 부과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누진세율이 있고 비례세율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고하는 건데 이걸 신고하는 건데 얘는 예정 신고라는 것이 있고 확정 신고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이제 우리가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 별 표시. 그럼 요 순서를 일단은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순서는 일단은 맨 처음에 양도 차익. 자,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자,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양도 차익에서 양에서 장기를 빼는 거예요. 장기. 그럼 장기 보유 투표공제를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소곱창.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자, 그러면 간, 천역, 기본 안주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과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양에서 뭘 빼요? 장기를 빼요. 그러면 소곱창이 나오고 소곱창은 기본 안주는 과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율. 그럼 이때 우리가 양도가액은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가고 취득가액은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실거래가가 원칙이에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인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확인이 안 돼.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증빙이 분실됐다거나 이런 확인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계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금액인 것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걸 추계가액이라고 그래요. 추계. 자, 그럼 여기는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감정가액이 있고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감정가가 있고 환산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계가액은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은 얘는 뭐가 되냐?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네,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계 산정을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이제 차익을 뭐 실거래가든 뭐 추계든 차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장득 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우리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비삼년 토지 포함해서 건물, 주택 포함해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뭘까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죠. 네, 그 입주권을 팔 수가 있어요.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합원 중에는 원래부터 조합원도 있었고 승계 조합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합니다. 승계 조합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승계 조합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서 6에서 30%까지
공제가 된다. 공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양도 차익에다가 프로테이지를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곱해줘서 요 프로테이지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매년 2%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년 4%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별로 거주 기간별로 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20에서 80% 되고 요거는 6에서 30%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양도차익에서 장독공제를 빼주고 나면은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차감시켜 주는 건데 이때 기본공제는 소득 유형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대신 이때 기본공제는 최소한의 공제를 말하기 때문에 얘는 자산의 종류라든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빼주고 나면 이게 이제 과표가 나오고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을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액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세율은 이제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이 박스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구체적인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구할 것이 양도 차익이었었죠. 예,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양도 차익. 그럼 얘는 양도 차익은 내가 판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간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 경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필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필요한 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 경비에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취득가액 경비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고 세 번째는 양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 있어요. 양도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의 양도 직접 비용. 네. 그래서 얘는 취자양이 되는 거죠. 취자양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야. 다만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계약서로 쓴 거 실제 들어간 경비를 우리가 빼주는 게 되는 건데 다만 이 실경비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때는 추정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추정해서 계산해 준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추정해서 계산해 준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추정할 때는 그 적용 순서가 있어요. 여기다 별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가는데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실거래가랑 뭔가 유사한 금액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자, 가장 유사한 것이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매감기가 되죠. 매감기. 그다음에 취득가액이 불명하지 않았을 때는 매매사례, 그 다음에 감정가, 그 다음에 환산가, 기준시가로 갑니다. 예, 얘는 매감 한기가 되겠어요. 매감 한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불명했을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이 불명했을 때는 매감 한기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환산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양도가액은 얼마 알겠는데 마이너스 취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금액을 적정하게 환산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제가 어떤 시황일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외워놓으시고요. 네,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매매사례가액 뜻, 감정가액 뜻, 환산취득가액 뜻, 기준시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 강의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체크,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요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만 양도가액은 보통 알죠. 실거래가니까. 그런데 취득한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그 가격을 적정 공식에 따라 환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 4월 강의 때 자세하게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요 내용이 나옵니다. 382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하면 중요한 표가 나와요. 자, 어떤 표가 나오냐? 바로 이겁니다.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 실지 거래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항목을 주고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그렇지 않는 항목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취득을 하면 이제 매입 가격이 있고, 매입 가격에 우리가 취득록세, 취득과 관련된 세금 비용이 있습니다. 네. 요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금 중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세금 중에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인정이 안 돼요. 즉 재산세나 종부세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 비용이 아니라 보유와 관련된 세금 비용이니까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상속세, 증여세도 안 됩니다. 단 2월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을 해줍니다. 네, 2월 과세. 2월 과세라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징여 후 양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징여 후 양도하는 거래. 이것을 2월 과세라고 그래요. 2월 과세. 요거는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할부이자 같은 거. 할부이자 아시죠? 할부이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가전대리점 가서 뭐 비싼 노트북을 사면은 이거 뭐 무이자 할부 되나요? 할부 되나요? 그러면 할부로 하면 할부금 속에 이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대가로 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대금을 지급을 지연한 이자라든가 대출이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취득과 취득 시 발생한 소송비나 화해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또한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계량비나 수선비, 우리가 건축법에서 수선이라는 말 배우시죠? 수선은 뭐 단순히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것이 수선이 아니라 큰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 인테리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 계량비라든가 이런 수선비, 네, 이런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나갔을 때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켜 주거나 아니면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그런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산의 가치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그런 비용의 지출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액하고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수익적 지출액이에요. 수익적 지출액. 그럼 수익적 지출액은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도장 비용, 뭐 방수비, 도배장판 비용, 이런 비용 등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경비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 벌써 이름이 안 좋죠.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시가초과액. 그러면 부당거래, 고가거래, 고가매입, 저가양도 이런 걸 부당거래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거. 그래서 부당행위는 얘는 뭐냐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거래를 말해요. 그러면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어떤 매매 거래를 부당하게 거래해서 그럼 시가를 초과했다면 고가 매입했다는 거예요. 고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가액이 업이 되거든요. 그럼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나머지 기타 비용인데 취득가액이 업이 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차익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6페이지로 옵니다. 386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해당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공제율을 우리가 곱해주는 걸 말해요. 이것만큼을 우리가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장기보유 특공제는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뭐가 있느냐? 얘는 대상이 일단은 토지 건물로서 등기가 되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땅, 건물, 등기된 보유기간 3년 이상,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의 입주권도 들어갑니다. 입주권. 그럴 때 이 입주권은 우리가 어떤 거였죠? 원조합원이었죠.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했었습니다.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이 아니라 원조합원 입주권이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원조합원 입주권은 되는데 승계조합원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 배제 대상이 있어요. 적용 배제 대상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 국외 소재 자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등기 양도 자산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년 미만 자산 안 되고, 그다음에 조정 지역,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자, 안 되는데. 다만 요것은 지금 요 4, 5, 6번은 원래 안 되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배제를 유예시켜 주기로 했어요. 요거는. 그래서 2022년도 5월 10일 양도부터 2023년도 5월 9일 양도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뭐 내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사라진 건 아닌데 한시적으로 유예가 된다. 그러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요 지문은 출제하기 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것이 왜 배제가 되느냐? 별표시. 일단은 해외에 있는 자산은 안 돼요. 베트남의 자산이 있다.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미등기 양도 자산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년 미만 우리가 안 돼요. 그다음에 적용 배제 대상은 배제 대상은 토지 건물 입주권 이외의 양도 자산 우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 조정 지역 내에서의 다주택자들 또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조정 이외에는 되는데 바로 요 규정입니다. 네. 3번 규정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 양도분까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시적인 유예다. 한시적으로 유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공제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공제금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 것인데 이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 공제율이 매년 2%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매년 4%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공제율이 일반적인 토지 건축물은 보유연수 곱하기 2%씩 해줘라.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3년 이상 보유가 되었다. 그러면 3 곱하기 2%면은 6%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2%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양도차익의 30%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됐다. 1억 원. 그런데 얘가 만약에 뭐 보유 기간이 8년이다. 그렇죠? 8년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씩이니까 2% 곱하기 8년 16% 공제가 되겠죠. 16%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1억 원 곱하기 16%. 그러면 얘는 뭐예요? 1600이 되겠죠. 16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두 번째 보시면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 자, 보유기간이
연 4%, 거주기간이 연 4% 됩니다. 자, 이분들도 이제 공제가 되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우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매기되 공제를 받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는 안 되거든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고가주택. 자, 대신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꽁 대신 당 이거예요. 그럼 얘는 만약에 뭐 이런 거죠. 사례가 5년 이상 보유했다. 만약에 뭐 5년 보유하고 4년 거주를 하였다. 뭐 5년 보유를 하고 4년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1년 거주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거 찾아볼까요? 5년 이상 보유가 되면은 몇 프로예요? 얘는 20%. 왜 20%? 매년 4%니까 5, 4, 20%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년 거주했으면은 4, 4, 16% 되는 거죠. 100%에 16. 네. 그러면 20%하고 16% 더하면은 36% 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36% 우리가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럼 최대 얘는 몇 프로냐? 최대 40%. 최대 4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 그러면 40%, 40%, 80%까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기본 공제로 가기 전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3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그 보유한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2월 과세. 2월 과세라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징여 양도하는 거래. 이런 특이한 거래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징여받으면 징여받은 날로부터 따져주는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징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따집니다. 가업상속, 가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1, 2, 3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패턴은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 자, 미등기 건물은 등기법을 위반한 거죠. 등기법을 위반한 거니까 이거를 공제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한이 3년 이상이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3년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은 안 돼.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2년 6개월은 안 됩니다. 과세가 됐을 때는 장특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유기한이 12년 된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한별 공제율은 100분의 24다. 왜냐면은, 자, 여기는 매년 2%씩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매년 2%씩. 그러면 여기다가 12년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24% 되겠죠. 그럼 얘는 양도차익의 24% 공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가 있는데요. 이 기본 공제는 바로 이제 위에서 구한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빼주면 소득금액이 나오죠. 그 소득금액에서 최소한의 공제가 기본공제가 돼요. 최소한의 공제를 해주자. 그러면 과세표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는 조건이 뭐냐? 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2번 별표시 하나, 공제 대상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과세 대상 가물가물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기타 자산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등기법을 위반한 미등기 자산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유기한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기한에 따라 그럼 틀리는 거예요. 보유기한에 따라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보유기한의 관계 없이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소득별로 얘는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예, 자산별이 아니라는 거. 자산별이 아닙니다. 얘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 유형별 공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뜻은 뭐냐면 같은 유형의 자산은 한 번만 공제가 되고 서로 유형이 다르면 다 각각 250, 250 공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같은 유형이에요. 그럼 얘도 250만 원 공제를 해주면은 네,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이미 됐으니까. 그다음에 의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토지하고 주식이 있어요. 토지하고 주식이 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받고 주식도 250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토탈 5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 권리가 같은 유형. 그러면 땅 팔고 주식 팔았는데 서로 공제가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얘는 소득별로 따로따로 각각 250, 각각 250. 같은 유형끼리는 한 번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공제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바로 이제 세율로 갑니다. 세율. 자, 세율은 이제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자, 세율은 큰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얘는 큰 흐름이 세율은 기간에 따라서 차등 비례세율로 가는 것도 있고요. 차등 비례세율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얘는 차등 비례하고 초과 누진세율 둘로 나눠집니다. 네. 다만 세율을 둘 이상의 세율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해줍니다. 비교했을 때 큰 것으로. 자, 그러면은 표준세율은 1번 별표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미등기가 되면 제일 커요. 70%. 그러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얘는 곱하기 70% 매깁니다. 그럼 차익이 1억 원이면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가 되고 엔드 1년 미만, 등기가 되고 엔드 1년 이상 2년 미만, 등기가 되고 2년 이상 보유가 됐을 때는 이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 되면 누진세율로 갑니다. 네, 다만 비삼용 토지,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비삼용 토지가 됐을 때는 10%를 우리가 할증한다. 10%를 할증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지금 5대5 좋아요. 다만 그 흐름은 미등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됐을지라도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짧으면 투기니까 세율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세율이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세율은 요 과세표준 기준이 작년에는 1200이었는데 이게 1400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1400 초과 5000까지로 상향 조정됐고요. 그래서 얘는 6%, 15, 24. 자, 율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과세표준 기준치가 완화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6에서 45%의 누진세로 갑니다. 그럼 얘는 645 되겠죠. 645.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삼용 토지는 우리가 이제 할증과세가 됩니다. 예. 얘는 10% 할증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주택하고 입주권 분양권 별표시. 자, 얘도 같은 맥락이에요. 미등기된 주택을 팔았다. 등기법 위반이니까 70%. 그다음에 등기되고 1년 미만 70%. 예, 높죠. 1년 이상 2년 미만 높아요. 60%. 그러나 2년 이상 보유가 돼야지 기본세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 더 규제가 심해요. 1년 미만 70%고 1년 이상이 되면 60%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세율이 인하가 돼요. 세율이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지역일 때는 우리가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할증이 붙었거든요. 할증. 네, 그래서 2주택은 20% 할증, 3주택자는 30% 할증 붙었어요. 그럼 얘는 26에서 45니까 65%. 그 다음에 얘는 36에서 우리가 75%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할증하기로 했는데 다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나 30%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간다. 네. 20% 30% 할증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간다. 자, 얘가 누진세율이 안 붙는 거죠. 할증이 안 붙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주택자 보유시정세율을
2주택자는 무조건 기본세율인데 3주택자는 2주택은 20% 할증, 3주택 이상은 30% 할증인데 이것도 유예가 됐다. 그렇죠. 유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유예가 됐다는 것은 바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3년 5월 9일까지. 그 다음에 4번의 별표시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은 어떤 걸 말하냐? 기타의 자산은 자,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회 중에 비싼 애를 뭐라고 할까요? 회 중에 비싼 애. 특회를 먹으면 어때요? 영 맛있어요. 누구랑 먹어야 돼? 박씨, 이씨, 김씨, 이씨. 그럼 특은 특정 주식, 회는 회원권, 영은 영어권, 이는 이주권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만약에 따라 그럼 틀려요. 따라 그럼 틀립니다. 관계없이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서 6에서 45%의 누진세로 가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출자집은 안 보셔도 돼요. 네, 이건 거의 출자가 안 되고 있으니까 파생상품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의 이유를 또 요약을 해놨으니까 여기다 별표시 3개 해놓으시고 복습할 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특례세율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유기간. 보유기간의 의미는 이거죠. 어쨌든 지금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잖아요. 즉,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는데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자. 즉, 첫 번째,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증여에 따른 2월 과세는 수중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가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들이 물려받고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상속을 받았다,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이때는 아버님이 취득한 날, 아버님이 취득한 날로부터 가는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취득한 날.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간이 길어지면 세금률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6페이지 가보면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이 있는데요. 자, 요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양도. 우리 교재 406페이지. 406페이지.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등기 자산이 있는데 그 406페이지를 가기 전에 아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세율 중에서 그 여기 핵심 콕콕이 있죠? 저희 교재로는 395페이지 395페이지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그 개정 예정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정리한 건데요. 부동산과 권리를 1년 이상 2년 미만 단기, 자, 단기간에 매도를 합니다. 단기간에 매도를 해요. 그런 자산, 주택하고 입주권이 있습니다. 예, 주택하고 입주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 자산, 자, 요거는 40%에서 이것을 기본세율로 지금 개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은 50%를 45%로 개정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에서 주택 분양권 있죠? 네, 분양권. 자, 이건 60%, 단기 매도 60% 있는데 이것을 기본세율로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놔 주시고요. 네. 자, 그러니까 단기 매도세율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가 그 정도. 그래서 분양권도 규제가 많았는데 분양권도 기본세율로 완화시켜 주고 그 다음에 단기 매도세율도 인하를 시켜준다.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나중에 확정되면 제가 다음 달 진행할 때
3, 4월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이건 또 강조해서 확정된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6페이지로 갑니다. 406페이지. 자, 406페이지. 좀 많이 넘어가야 돼요.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네. 자,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요. 네. 400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자,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안 하고 넘어갔을 때는 문제를 삼겠다. 그래서 이렇게 미등기 양도자산이 됐을 때는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느냐? 일단은 비과세 및 감면 적용을 배제, 비과세 감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도 적용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최고 세율 70%를 적용해 주겠다. 이거 최고 세율 70%를 해주겠다. 그러면 얘는 미등기 양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면 이렇게 된다는 미등기 양도가 되면은 자,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원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뺐었죠. 3년 이상 보유가 되면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기본공제 250을 빼줬었는데 자,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제를 못 해주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양도 차익이 곧 과표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이제 뭐예요? 70%의 세율을 붙이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70% 붙이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차익이 만약에 1억 원이면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보고 그 다음에가 필요경비 계산공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즉 양도가액이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이나 아니면 취득가액을 모르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비용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앞서서도 배웠지만 양도가액을 몰랐을 때는 추계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가 매매사례, 그 다음에 감정가, 기준시가 요 순서는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 감정가, 그 다음에 환산 또는 기준시가로 갑니다. 네, 요거예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계산 공제 방식으로 가자 이 뜻이에요. 계산. 그럼 계산이라는 것은 필요 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하자. 그러면 계략적으로 필요 경비를 계략적으로 대충 우리가 산정합시다. 이거예요. 계산합시다. 그러면 계산공제에서 계산공제라는 것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3% 등의 비율을 우리가 곱해주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요 경비가 나오겠죠.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경비가 계략적으로 산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시가가 1억 원이 되면 1억 원에 대해서 3% 그러면 300만 원을 경비로 봐주겠다. 정확한 거에 정확하지 않은 거에 정확하지 않은 거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 대신 미등기가 되더라도 해주는데 미등기가 됐을 때는 0.3% 해주겠다는 거예요. 0.3%. 예. 미등기 0.3%.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0.3%가 되면 얘는 300이지만 0.3%면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가 아니었을 땐 300만 원 되지만 미등기는 30만 원만 해주자 이거예요. 이것을 필요경비 계산공제 불이익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0.3%를 적용해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주 낮은 율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항목이 필요경비가 되는 것인데 이게 낮은 율이 돼버리면 공제 금액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차익이 커지는 그런 구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미등기 양도자산인 우리가 상가 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 세율은 최고세율 70%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장기 보유 투봉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안 돼요. 대신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배제가 아니라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죠. 대신 공제율을 낮춰주겠다. 그래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이때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그 기준시가에다가 3%, 다만 미등기는 몇 프로? 10분의 1인 0.3% 해주겠다. 어쨌든 공제율이 낮으니까 차익이 커지는 구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이니까 얘는 기억, 니은, 리을이 돼야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 문제로 그것도 재작년에 시험 나왔었어요. 이 정도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더라. 이건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 양도소득금액 계산 그 다음에 등기 의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여기다도 별표시하고 등기 의제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다 써놓습니다. 등기 불능적 원인. 등기 불능적 원인이 됐을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는 문제가 돼요. 하지만 등기 불능은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 그러면 못 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안 하는 건 불이익이 있지만 못 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보시면은 뭐라고 됐냐? 장기 할부 조건이다 보니까 못한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 그러니까 아직 할부 대금이 많이 넘어갔어요.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등기를 정식으로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돈은 오갈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 지금 소송 중인데 어떻게 등기를 함부로 넘깁니까? 등기 불능이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의 교환 분합. 자, 여기다 메모해 주세요. 농민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환 거래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쌍방 모두 양도로 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쌍방이 모두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유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농민들끼리 교환이니까 그런 논리였었습니다. 만약에 농지가 아니고 뭐 대지의 교환이다. 이러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분합은 이제 분피다필이었고, 그 다음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우리가 농지에 8년 제천 자격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 대토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네, 무허가 주택이죠. 무허가 주택은 등기 불능 자산이죠. 그림을 불이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등기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번도 같은 맥락이 됩니다. 즉, 토지구획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양도가 된 거니까 불이익을 받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그래서 요 1번부터 6번까지를 바로 등기 의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의 특례가 있는데 요 파트는 일단 우리 1, 2월 강의 때는 제가 요 파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 있는데 일단 별표시 일단은 2개 놓으시고요.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어려지면 요 파트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우리 배운 단어죠. 증여를 해주제 채무를 낀 것만큼을 양도로 보자. 그래서 그 산식이 있는데 왜 이 산식을 써야 되는 것인지는 우리 3월 강의 때 제가 바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번 시간은 요것만 좀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네, 요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요 공식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 차익이나 장득 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런 산식을 하자. 그래서 이 산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산식의 의미는 바로 요겁니다. 12억 초과분만 과세한다.
자, 초과분만 과세한다. 이 뜻이에요. 12억 초과분만 과세한다. 그러면 얘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고가 주택이 되고 2년 보유 거주가 됐을 때는 차익이 생겨도 이건 세금을 내게끔 하겠다. 대신 전체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2억을 넘는 것만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가 되면 비과세잖아요. 하지만 고가 주택이니까 10억을 넘는 것만 과세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1세대 1주택이 2년 보유가 됐는데 뭐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이것을 20억에 팔았다. 20억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1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0억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0억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10억 곱하기 양도가액이 얼마야? 20억이죠. 20억. 그러면 요 20억분의 그 20억에서 마이너스 12억을 빼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8억이 되겠죠. 8억이. 그러면 4, 2, 8, 4, 5, 20. 그러면 얘는 4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40%만 곱해주겠다. 그러면 10억에 40%가 되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는 4억으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4억으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네. 10억으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것인데 그 10억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을 4억으로 우리가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것이 아니라 얘는 40%의 비율만큼을 양도소득세를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비과세는 못 받더라도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수가 있겠지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든 아니면은 우리가 장득 공제를 계산하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인데 자,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득 공제를 뺀 것이 소득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소득 금액도 기본 공제처럼 소득별로 구분 계산한다. 이 말의 의미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혹시 결손, 손실금이 생긴 것은 다른 유형의 소득 금액과 합산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토지에서는 플러스가 발생됐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는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요 경우에 토지에서는 플러스 100원이 생겼는데 주식은 마이너스 50원이 생겼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원과 요 100원을 통산할 수 있느냐? 통산 못한다 이거야. 얘는 통산을 할 수가 없다. 통산을 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통산을 합산하지 않겠다. 통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면 2월 과세. 자, 요 부분도 요거는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3, 4월 강의 때 자세하게 요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별표시 체크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부당해산부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별표시 체크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심화 강의 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쭉 따르면 요거에 대한 이제 비교 과세가 있는데 요것도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다만 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그 다음에 징역 양도 기간이 10년으로 개정됐다. 근데 왜 그런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신고 납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납세 절차로 합니다. 납세 절차. 자, 여기다가 별표시 하나, 두 개 해놓으시고요. 네. 그럼 요 납세 절차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납세 절차는 뭐냐? 자, 여러분 오랜만에 좀 필기를 해볼까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죠,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소득세는 과세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과세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였죠. 12월 말까지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양도세는 어떤 걸 배웠냐면 양도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돼서 양도 차익이 생긴다면 얘는
실거래가 방식이 있고 추계 방식이 있다더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차익을 줄여주는 거에는 장특공제를 빼주면 되고 이게 바로 양도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빼주면은 과표가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를 하는데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예정신고 이렇게 합니다. 예정신고.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확정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정신고. 그래서 양도세는 예정신고 제도가 있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즉 팔자마자 신고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예정 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굳이 확정 때 가서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확정 때 가서 신고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시면은 예정 때 신고를 하시겠어요? 확정 때 신고하시겠어요? 당연히 늦게 하고 싶겠죠. 그러면 예정 신고율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과세관청은 예정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뭔 소리야? 이거 예정 신고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어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이거 중요한 건데, 자, 이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양도일이. 그럼 이때 양도일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면 잔금 친 날이에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신고를 맞춰줘야 돼요.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네. 그러면 만약에 잔금 날짜가 뭐 6월 10일 날 잔금을 치렀다면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6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6월의 말일이 되겠죠. 6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겠죠. 그러면 7월 말, 8월 말, 7월 말, 8월 말이 되겠죠. 그러면 8월 말까지 우리가 신고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내라. 그러면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면 1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는 얘는 우리가 과소신고 되고요. 그 다음에 20%는 무신고. 그 다음에 40%는 부정신고가 되겠죠. 부정. 그러면 얘는 부정과소신고라든가 부정무신고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된다. 그럼 과소는 10%, 일반 무신고 20%, 부정과소, 부정무신고는 40%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로 출발하면 2배인 20%, 2배인 40%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납부를 지연했다. 납부를 지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지연.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겠죠. 예, 그거는 곱하기 0.022%가 발생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되어 있어요. 해석이. 자, 그래서 이 예정신고 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래 딸려붙는 세금이 부가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딸려붙는 세금이 부가세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납부 시 딸려붙는 부가세가 있느냐 없냐? 없어요. 예, 딸려붙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납부 시에는 단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얘는 감면세액에 대해서 곱하기 20%만큼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양도세 감면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발생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세금이 1000만 원이면 200, 100만 원이면 20만 원, 10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해석이.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을 가지고 납세 절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보시면은 기호 및 납세지. 납세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거였죠?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기준 장소. 그럼 기준 장소는 여태까지 우리가 취득세부터 쭉 했지만 소재지가 있었어요. 근데 소재지는 주로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냐? 예, 얘는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냐? 바로 2번의 납세지죠. 납세지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로 하자. 예, 양도자의 주소지로 하자. 그 다음에 주소지가 없다면 얘는 뭐예요? 거소지가 되겠죠. 거소지. 그러나 이제 비거주자는 이제 주소지나 거소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단기 체류자분들이 여기에 보통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와서 뭐 한 몇 달 정도 일하다가 또 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예요.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다. 자, 그럼 예정신고라는 것은 팔자마자 신고하는 것인데 얘는 예정신고 의무자를 보시면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 손실이 발생할 때도 적용하자. 예.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신고하자. 차익이 없거나 손실 나도 신고해라. 네. 차익이 없거나 손실 나도 신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기한입니다. 예정신고기한. 자,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할 거냐? 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례를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6월 10일 날 양도했다. 양도했다는 건 잔금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면 잔금을 치렀다면 6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6월 말부터 2개월, 8월 말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에서 토지를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자,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잔금을 청산했을 때는 그 허가일 또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매 대금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면 이거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허가일 기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주식 및 출자 지분 요거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채무 상당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자,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해주는데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 3개월까지 신고하자. 3개월까지 신고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자.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자. 자, 2개월이 아니라는 거. 자, 주의하셔야겠어요. 얘는 2개월이 아닙니다. 2개월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습니다.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3개월인데 양도세 신고는 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맞춰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3개월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만약에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산세를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무신고 가산세, 2번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신고 아시잖아요. 일반 무신고일 때는 100분의 20, 부정이라는 단어가 들었을 때는 100분의 4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과소는 100분의 10, 그 다음에 부정 과소가 됐을 때는 100분의 4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전 납부지원 가산세는 하루당 매일 경고할 때마다 얘는 만분의 2.2, 0.022%가 발생이 됩니다. 네, 0.022%씩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신고나 과소신고 감면. 무신고나 과소신고 감면이다. 얘는 뭐냐면 예정 때 신고를 제대로 했으나 과소신고했는데 늦어도 확정신고기간까지 수정해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감면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기간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냐 했으나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한다면
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확정신고 납부. 그럼 확정신고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딱 있으면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5월 달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신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확정신고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얘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 손실이 발생해도 적용이 됩니다. 예, 과표가 없거나 결손, 손실이 발생돼도 이거는 신고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정신고는 우리가 언제까지냐? 확정신고 기한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약이 잘 돼 있는데 어쨌든 확정신고는 예정 때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예정 때 신고를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을 때는 허가일 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정신고 생략이 있는데 요거는 자, 예정 때 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했는데 뭘 또 해요. 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확정신고 납부된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된 가산세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소 10%, 무신고 10%, 부정할 땐 40%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가 있어요. 감정가액. 이거는 뭐냐면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은 그걸 매도했을 때 환산합시다. 이 규정에다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환산가액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하다 보니까 취득가액을 몰라서 가격을 환산하는 방식이었었어요. 자, 자세한 부분은 이제 우리 3, 4월 강의 때 말씀드린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 얘기 요지는 뭐냐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만약에 양도가액은 이제 알고 있는데 취득가액을 모르면 이거를 환산해요. 환산. 그런데 이 환산하게 되면요. 실무적으로는 환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돼요. 환산 가격이. 그러면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얘는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기 요지는 뭐냐면 건물을 신축한 지 증축한 지 얼마 안 돼서 팔았는데 가격을 모른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왜 굳이 그러면 이렇게 환산해서 들어올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산해서 들어오면 취득가액이 업이 되는 현상이 있다고.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세법 이걸 막겠다는 거야. 이걸 막겠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1번에 보시면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신축하고 증축했는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5년 이내 판다? 얼마 안 됐는데 5년 이내 판다?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거 가산세를 부과시키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 대해서 곱하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자. 네,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다가 5%를 곱해서 더하자 이거예요. 다만 얘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이 됩니다. 산출세액 낼 게 없어도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낼 게 없어도 적용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납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고 납부가 있는데 바로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물납, 분할납부 배웠었죠? 물납은 금전 대신 부동산으로 내는 거고 분할납부는 나누어 내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분할 납부는 됐었어요. 250만 원 초과가 되면 6개월 이내 분할 납부. 근데 물납은 안 됐었죠. 하지만 재산세는 분할 납부 25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됐었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되면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됐었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분할 납부입니다.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 분할 납부는 어떻게 됐냐?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일부를. 다만 이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2천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액이 되고 2천만 원 초과시는 그 세금의 50%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든다면 만약에 세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300만 원 나온 거예요. 1300만 원. 그러면 13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내고, 그렇죠? 1000만 원 내고 다시 300만 원을 분할해서 납부해라. 이런 얘기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금이 만약에 3천만 원 나왔어요.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나오면 자 1,500만 원을 내주고 다시 50%인 1,500만 원을 분할해서 납부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분할 납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분할 납부 신청은 언제까지냐? 예.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예정 신고 기한 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미리 신청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세금의 1+1이죠. 세금의 1+1. 그럼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있느냐? 없어요. 납부시에는 부가세가 없다. 다만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에 대해서 곱하기 100분의 20만큼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감면되는 부분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 2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이면 20% 2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겠습니다. 33회. 이거 바로 정년시험 지문이에요. 한번 풀어볼게요.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에 가산한다. 자, 여기서 잘못된 거는 뭘까요? 네, 이거예요. 바로 이거는 환산을 말하는데 제가 그랬죠. 환산은 너무나 오래전에 환산한 건 인정되지만 5년도 안 돼서 환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대신 조건은 5년 이내에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조건. 만약에 얘가 취득일로부터 3년 만에 양도했다. 그럼 맞아요. 그런데 조건을 물어본 거니까 조건은 5년 이내가 되지. 이내.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때는 가산세율이 감정가액의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5가 돼야 됩니다. 네. 자, 1번 X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었어요. 자, 비자발적 처분됐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느냐? 물납 규정 없어졌다라고 했었죠. 없어졌다. X. 3번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한다. 이 규정도 과거에는 있었다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럼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죠. 그럼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내고 나머지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50% 아니죠. 50%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초과액이 돼야죠.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제외예요. 그럼 일반 무신고잖아.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자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결정과 결정. 자, 그럼 요거는 제가 단어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 결정에다가 뭐라 쓰시냐면 무신고자, 없을 무자, 무신고자에 대해서 내리는 행정처분을 결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정이라는 것은 신고 오류자에 대해서 내리는 처분을 우리가 경정처분, 다시 결정한다, 다시
재결정한다. 다시 재결정한다. 이것을 경정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자, 양도세 징수. 이거는 이제 무신고자에 대해서 내린 처분이 결정인데 이 결정 처분에 대해서 강제로 거두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결정 기간은 알린 날부터 30일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외자산의 양도세. 이것도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요. 자, 국외자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426페이지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6페이지. 자, 앞에 내용들은 요걸 가지고 봐도 되겠어요.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다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 국내 자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하고 해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하고 해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국내 자산 양도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데 해외 부동산 양도는 양도일 현재 시점에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그러면 6년, 7년, 8년이 되겠죠? 네, 이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국외자산을 양도하면은 해외 부동산도 신고해라 이겁니다. 이때 5년이란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5년이란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원래 그냥 거주자면은 국내든 국외든 다 됐는데 해외 부동산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팔면은 국내 거나 국외 다 신고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이분이 만약에 외국 국적, 뭐 한국분인데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요. 시민권자예요. 근데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는 한국인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는데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많이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뭐 축의금은 못 줄 망정 이거 진짜 이거 축하는 못 해줄 망정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말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자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가 되라.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국외자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가 됩니다.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네. 그 다음에가 원칙은 실지거래가로 가고, 네, 실지거래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시가로 가라. 그 다음에 세율은 등기 여부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 45%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얘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60%, 50%,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권리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물론 이것이 인하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자, 이런 단기 중과 세율이 됐었지만은 이거를 얘는 국외는 안 따지겠다. 이런 거 안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는 적용이 됩니다만 국외는 적용하지 않겠다, 배제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적용이 되는데 얘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물납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는 허용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런데 기본공제 250만 원은 공제를 해주겠다. 나온 금액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 이렇게 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를 신고해라. 그러면 팔자마자 신고하면 예정신고, 1년 끝나고 나면 확정신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저갑은 자 32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2016년도에 국외에 한 채 주택을 미화 10만 달러를 주고 사고 미화 20만 달러 양도했습니다. 이때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차익이 10만 달러 되는 거죠. 차익이 1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차익이. 그러면 얘는 우리가 2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빼면은 차익이 10만 달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때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국외 주택의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얘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란 말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바로 답이 1번이 되겠는데,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거든요. 추계했을 때, 어떤 걸 추계했을 때,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을 추계했을 때 쓰는 말인데, 얘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추계했을 때 공식이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다가 3%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를 대충 계산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문제는 기준시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냐, 기준시가는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이런 걸 이제 시가표준액이라고 했는데, 국세는 기준시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고시를 했겠지 해외 부동산에 고시가 돼 있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거 문제가 있구나.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지 말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기준시가에다가 3%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정하는 거죠. 해외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공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국에는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실거래가가 원칙이고 실거래가가 없으면은 시가로 간다. 이 뜻이었거든요. 해석이요.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외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익금으로부터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환차익은 환율 변동이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익이에요. 그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익인데 환차익은 양도소 범위에서 제외한다. 네, 제외한다. 환차익은 환율 변동이지 실제로 부동산 사업하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갑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네. 자, 양도소 금액에서 250만 원. 네. 그러면은 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 자, 양도 차익에서 장특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소득금에서 기본공제는 된다고 그랬었죠. 대신 뭐라고 됐습니까? 3년 이상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4번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한다 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납세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외단 양도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졌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1월부터 쭉 들으셨는데, 어쨌든 기본 1월 강의는 제가 용어에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조세 총론에 대한 개념을 나름 자세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특히 조세 총론 공부를 못하고 지금 넘어오신 분들은 앞에 조세 총론 기본적인 용어, 개념들을 설명한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꼭 좀 나중에 복습 형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 4월 강의는 일단 우리 기본서를 이제 쭉 했는데 어차피 이제 앞에 한 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1, 2월 강의를 해도 이제 한번 듣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3, 4월 시방학기 때는 이제 좀 중요한 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마무리했던 양도세죠. 그래서 양도속세를 이번 달에 3월 달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도인의 양도세, 그 다음에 매수인의 취득세, 요걸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한 다음에 조세 총론은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3, 4월 강의를 1, 2월 강의를 제대로 못 듣고 넘어오신 분들은 3월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1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에 조세 총론을 꼭 좀 보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아예 용어도 모르시고 양도세를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월 달 강의를 좀 들으면서 3월 달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양도란 무엇인가부터 했었죠. 양도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대상이 된다면 양도 차익이 생기고 여기에는 차익이 생겨도 비과세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산 선고처분, 농지 교환 분합, 1세대 1주택, 조정금 등이 영에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과세가 된 다음에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것이 있었는데 양에서 장기를 빼, 그러면 소득차익이 나오고 기본 안주는 과세표준. 그럼 차익은 실거래가 방식하고 추계가 있는데 실거래가는 양도가에서 필요금을 빼자. 추계는 양도가액은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 그래서 차익을 계산해주고 장기 보유 투표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데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년 2%,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은 4%씩 보유한별 거주한별 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소득 금액이 나오면 최소한의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주면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자, 그것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팔자마다 신고하면 예정 신고가 되는 거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5월 달에 확정 신고가 된다. 그러면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내고 양도세 얼마 납부시에는 부가세가 없고 감면세는 감면세금의 20%만큼을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납은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에 2천만 원 초과시는 50% 이하를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물납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5년 이상 주소나 거설둔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차익에서 장득공제는 되지 않고 기본공제는 되는 거죠. 과표에다가 누진세율이다. 대신 중과세는 없고 분납은 있고 물납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었고 기준시가라는 제도를 또는 등기라는 제도를 준용하지 않아요. 왜?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원래 미등기 양도가 되면 비과세한데 감면한데 공제한데 세율 최고 세율. 하지만 등기 불능적 원인이 됐을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기 할부 조건, 1세대 1주택의 무허가 주택. 자, 그 다음에 아직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집이 두 채가 되더라도 우리가 양도차익이 생겨서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게 있었죠. 일시적인 2주택일 때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아라. 상속 일반일 때는 일반주택을 팔아라. 동거봉양일 때는 합과한 날부터 10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지방 소재 집을 사면 3년 이내 팔아라. 자가주택, 임대주택이 있으면은 임대사업용 주택 때문에 주택수를 두 채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2년 거주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고 요 임대주택은 제외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개략적으로 양도소득세 전체 흐름을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복습해 주시고요. 자, 바로 양도세가 조금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이제 3월 첫 주에는 가장 중요한 양도세부터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2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과목들도 잘 마무리해 두시고 어쨌든 뭐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뭐 다시 또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벤달동 요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들어가셔서도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점점점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저는 또 3, 4월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